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담당하고 있는 신아람 PD입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약간 늦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스튜디오로 지금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잘 지냈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침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밥을 한 번 더 먹고 나오다가 한 숟가락을 더 먹고 나오다가 조금 늦었네요. 양해를 많이 바라고요. 우선 오늘 얘기해 주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좀 전에 이제 밥 한 숟가락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북한의 냉면맨에 대한 소식입니다. 냉면맨이요? 예, 냉면맨. 네. 리선권 전 조평탕 위원장.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외무상에 이제 임명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우리 기업 총수들이랑 이제 같은 테이블에 리선권이 앉았는데 네.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면서 이제 면박을 줬던 맞아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조만간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외무상 교체를 이제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그동안 이제 북미와 관련된 북미 회담을 조율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을 담당해왔던 미국 통이고요. 네. 그리고 외무상은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교를 해본 사람을 임명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선권은 군 출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만 맡아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외교 정책을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는 외교 경험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강경한 발언이나 이제 태도 때문에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한때는 취재하는 우리 기자들을 향해서 기자 양반은 회담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설적으로 막 던진다든지. 좀 했었죠. 예, 좀 거칠게 조금 얘기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협상 파트너였던 당시에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도 시간 좀 똑바로 지켜라. 이런 식의 이제 면박을 준다든지. 무례한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거침없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외무상이 되면서 이런 자리에 리선권을 앉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대외적인 신호 보내기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좀 강경하게 갈 거다. 이제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국내용으로도 좀 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우리한테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도 세게 나갈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렇죠. 이제 주는군요. 간판을 좀 이제 거친 간판으로 바꾼 셈인데 네.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자리. 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외교 라인의 투톱인데 외무상하고 같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러시아 대사 출신의 김형준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 좀 집중했던 외교 라인 자체를 좀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이제 강경파인 리성곤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조금 중시를 하겠다. 이런 신호인 것 같고요.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니네가 좀 해봐라. 우리한테 좀 성의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게 당분간 대미협상 이러면 어렵다.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이든 조정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할 때요. 네. A하고 B하고 당사자가 힘이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센 사람도 있고 안 센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 세지 않은 쪽에서 좀 더 사실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찡얼찡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계속해서 세게 나가는 척, 세지도 않은 애들이 세게 나가는 척 하는 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라도 제안을 하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끔 이걸 치고 빠지고 이런 걸 좀 네. 잘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제안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네. 들어서 이제 우리 그 통일부하고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북을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거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뭐 비자만 받으면 뭐 괜찮다는 그렇죠. 식으로 했죠. 네.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안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서도 리용호 대신에 이제 리선권이 들어오게 되면 남한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인사가 이제 외무상을 맡게 되는 셈이니까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북한이 어떤 걸 더 내놓아야지 혹은 네. 더 내놓는 것처럼 보여야지 네, 네. 미국에서 움직이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제대로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뭐 이를테면 핵시설을 동결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했었는데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주장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예. 그냥 너네 왜 안 보여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북한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경제 성장세가 보인다는 거. 그거는 곧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든 북한 쪽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좀 뒷배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세게 나가보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전후적 협상이라고 하는 게 좀 주고받고 물론 뭐 조금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주는 데도 있겠지만은 네네.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 순서도 그렇고 그렇죠. 양도 그렇고. 근데 예. 지금 현재 너무 이르게 왔다 갔다를 안 하고 한쪽은 먼저 스스로 한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교착 상태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럼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제가 좀 주말 동안에 관심 있게 지켜봤던 네. 코스염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코스염이요? 코스염 예. 지금 있으시나? 예. 저는 이제 코스염이 없는데 조금 있네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코스염 하면 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인데 해리스는요. 네. 예. 국내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 타임즈 그리고 CNN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코스염에 대해 한국인들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리스 대사의 어머니가 일본계라서 거부감 때문에 비판이 높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염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특별히 코스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해리스 대사 관련된 여러 논란이 나오는 거는 코스염 같은 그 외모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저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그 방위비를 좀 높여달라고 네. 일종의 이제 반협박을 한다든지 네. 내지는 좀 이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인식을 보인다든지 이런 어떤 대사로서의 그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은 나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처음 저 미국 기사들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말을 거치면서 주로 이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발단은 지난해의 12월 중순인데 한 반미 시민단체가 이제 열었던 집회에서 네. 식민지 총독 행세하는 해리스를 추방하라. 이런 구호가 나왔고 일부 과격한 참석자들 중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사진에서 코스염을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셨을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행자께서도?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저도 몰랐고요. 대부분의 지금 한국인들이 몰랐을 텐데 사실 이런 반미단체 집회가 그 광화문에서 좀 꾸준히 열리긴 하는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참석자 숫자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코리아 타임즈라는 영자지에서 이 집회를 소개하면서 해리스 대사하고 인터뷰를 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예, 해리스 대사한테 질문을 하기를 한국인들이 그 코스염에서 일본 총독을 연상을 한다. 코스염 밀 생각이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아니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코스염 뭐 기르신 분들 많았는데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좀 처음 들었는데 예. 이거는 무슨 뜻이 될까요? 이 해리스가 너무 남의 나라를 신경 안 쓴다는 뜻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게 이제 외신 기자들이나 우리의 어떤 외신 환경,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접근해 보려고 제가 이제 가져온 얘기인데 네. 원래는 그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의 코스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원래 외신 기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인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냐라는 반응이었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게 오히려 인종차별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네. 엉뚱하게 뉴욕타임즈나 CNN에서 이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도 그 기사를 가지고 다시 다른 데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대중들이 나에게 보내는 인종차별적 시선이 있다는 거를 뭐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기자들한테 자기의 그 코스염 장식을 이게 나눠주는 그런 선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인종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느 한국 사람이 주한미 대사를 인종차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뉴욕타임즈나 CNN을 통해서 부풀려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자고 있다가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된 네. 한국인 일반이 자다 말고. 네. 엉뚱한 편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을 잘 모르는 외신들이 네, 만들어낸 네. 가짜뉴스다. 이제 이렇게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짧게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소식. 예,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제 공항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한 거. 네. 공항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큰 절부터 딱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일일이 이제 악수를 하는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걸까요? 결국은 좀 뭐 기성 정치하고 좀 선을 그으면서 강조한 게 이제 중도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전에 계속 주장했던 이제 극중주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떤 어젠다기도 해서 과연 그게 여전한 신선함으로 뭐 다가갈 수 있을지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형 중도 노선을 걷겠다, 통합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 걷겠다 이런 네. 얘기가 좀 핵심이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헬이야? 안녕하세요. 가짜뉴스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헬마우스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그동안 구독자와 조회수만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YTN 라디오 고정 출연자로서 청취율 관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즐겨 듣는 프로그램으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중요하니까 2번 말씀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제 3번이네요. 이제 청취율도 헬마효과, 헬마 코인 제대로 탑승해 봐야죠.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동지들이여, 가자!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보수 통합인데요. 뭉치면 산다 이런 마음은 같은데 뭉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수 통합 열차가 무사히 출발할 수 있는 건지 오늘 1, 2부 특별 대담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선 처음 나오셨는데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님께서 뭐 평 한번 인사 한번 간단하게.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고요. 국민의 여망이 어디 있는가를 잘 헤아려서 국민의 뜻대로 야권 통합을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답하실 건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좀 편안합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볼 건데요. 결국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보수 통합,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이 새로운 보수당이 어떻게 잘 합쳐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합의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나 이벤트나 이런 게 뭐냐, 인재를 어떻게 할 거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정 의원님. 지금 무엇 때문에 야권이 분열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한 반성이 앞서지 않고 무조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가 아니다. 네. 진정으로 왜 분열이 되어 있고 왜 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폭정을 하고 있고 좌파 독재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야권이 제대로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반성 우선 좀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국민이 바라는 야권 통합해라라고 보수 통합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은 통합은 하되 혁신 통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적 통합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수의 틀을 벗어 던지고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제 세력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해서 진영 논리, 계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패거리 패권 정치에 고리를 끊는 가치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라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호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보수당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원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열이 됐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무슨 정치 이념이나 이런 데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현안 한두 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이런 차이인데 합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소속됐던 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적폐청산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이랬는데 진작에 그것이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선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게 된 게 너무 늦었고요. 그러면 탄핵 당하게 된 계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은지 그것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통합을 해야 그 통합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통합이 되지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걸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진짜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더라도 시급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얘기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게 앞으로 튼튼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리 과정이 일단 먼저 빨리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착착착 단계별로 진행하면 나가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탄핵에 대한 것을 지금 90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착착 진행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될까요? 근데 이제 먼저 정리하고 진행이라보다 거의 동시에 같이 동시에?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고 정리라는 것이 이 너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래 따져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분열이 더 가속화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아니지만은 몇몇을 중심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탄핵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그것을 빨리 좀 조속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 정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게 무슨 뜻인지도 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정병국 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예, 예. 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것은 잘했다는 건가요? 못했다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찬성을 한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연하게 그 헌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온 거고요. 네. 그게 팩트죠. 네. 그게 사실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역사가 합니다. 네. 결국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은 그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한 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같은 진영에 있었던 정당 구성원이라고 하면 네. 그 야당도 저는 그 당시에 야당도 저는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하죠.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같은 여당 내에 있던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공동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고 반성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게 됐던 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적 요구가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거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뭐 그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문재인 정부가 더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거부터 막으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국민의 요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바람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역사적 평가로 남겨놓고 그게 이제 강을 건너자는 거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와서 알갈부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 잘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네.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건가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탄핵을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일단은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네.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해보자.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정병국 의원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독화살의 비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요? 예, 어디서 네. 독화살이 날아왔는데 네. 가장 급한 것은 그 독화살을 먼저 뽑아내는 것이지 독화살을 둔 채로 누가 독화살을 쏘았느냐 어디서 날아왔느냐 이 독이 뭐냐 따지다 보면 그 사이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이 탄핵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잘못이냐 따지다 보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 탄핵의 잘잘못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정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해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독화살 이미 박혀 있는 독화살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그 독화살은 뭡니까? 뽑아내야 되는 독화살은 아니 그 독화살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탄핵이죠. 탄핵의 잘잘못을
독가스를 둔 채로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네. 그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가 이제 그냥 독가살이라고 보면 뽑아내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주 저지가 독가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폭주 이런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가장 화급하니까 화급하다. 그거 제거가 가장 우선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간 조금 핀트는 다른 것 같긴 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제가 가장 상식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알 것도 같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요 지금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양당 간 통합기구 관련해가지고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통추위에 참여하는 다른 당하고 시민단체를 뭐 소외시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혁신통추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걸 준비해왔던 것은 물밑에서 지난 추석 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런 어떠한 산고를 겪고 탄생이 된 겁니다. 예, 그동안 보면 중도 보수 진영에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시민단체가 그 어떤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결사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조국 사태를 그 기화로 해가지고 도저히 그 가서는 안 될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국민이 참는 데의 어떤 한계점에 임계점에 이제 봉착을 하면서 그 지난 10월 달 3일 9일 그 강화문 광장의 그 어떤 그 커다란 국민적 힘으로 이게 폭발이 됐는데요. 그것을 응집해낸 그 이제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됐고 그 협의에서 만들어지게 된 게 그 시민 그 중도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6개 단체하고 그 자유한국당하고 또 우리 새로운 보수당하고 또 기존에 이게 이제 지금 정당을 창당 준비하고 있는 네. 2개하고 10개 그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혁신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박형준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새로운 보수당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까지 그 시민단체에서 연대해서 그걸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 요인이 네, 생긴 거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일단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방향은 통합적으로 곡절은 거치겠지만 갈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1부 순서 잠깐 마치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1부 여기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이 야권의 보수 대통합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특별 대담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야권이 보수 대통합을 하기만 하면 현재 있는 민주당과 혹은 4+1 협의체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또 불을 당기는 그런 분도 사실은 있으신 거죠. 일단은 그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이제 하던 얘기 중에 하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건너가지고 어쨌든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중점이 되는 게 공천 문제 아닐까 싶어요. 공천이나 지분. 근데 그렇게 되면 공천이나 지분 문제가 잘 해결이 될까?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그동안 그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던 가장 중요한 게 3원칙입니다. 3원칙이요. 예, 그게 예. 지금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보수 혁신 보수 통합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기존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집을 짓자. 이 3원칙이었는데 이게 어렵게 이제 그 합의가 돼서
그 시민연대하고 함께 그 3원칙을 플러스 해가지고 6원칙으로 예.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혁신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진일보한 거고 저희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 3원칙만 견지가 되면 지켜지면 저희들은 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수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천에서 공천 지분 싸움하고 하게 되면 네. 그거야말로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국민이 가장 그 경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지난 그 20대 그 총선 앞두고 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이양구 공천위원장이 공천에 칼을 들고 그런 공천 싸움을 하면서 그 180석 이상을 바라보던 정당이 자멸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탄핵으로 연결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혁신 보수는 그러한 계파 파벌, 패거리 정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네. 그 가치 중심에 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하는 것점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지금 이 공천 지분 싸움을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물갈이 대폭적으로 물갈이 하라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 네. 좀 많이 등용을 해서 네. 정치도 젊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어긋나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통합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혁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있나요? 지금 한국당하고 만약에 새 보수당 일단 다른 당은 다 빼고 이 두 당만 한다고 치더라도요. 각각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보수당에서 이런 조건이 맞아졌으니까 우리는 대폭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공천은 다 한국당이 그냥 다 해도 되고 새 보수당은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봐주는 이런 정도로만 역할도 된다는 그거는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지금 현재 통합을 전제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네. 통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공천 심의위원장이 관리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셨고 네.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신설합당이 되면 그걸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구성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제 저희 당은 당헌에 그 선거 120일 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네.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난해 12월 17일이 기간이죠. 그런데 아직 위원장 하실 분만 정해졌고 사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네. 이제 합당의 경우를 예상하고 이제 일부러 좀 늦으신 완전히 거죠? 구성하지 않은 네. 것이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은 총선 기획단만 있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시 통합하면서 공천 지분을 둘러싸고 아주 무슨 밀고 당기기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의 효과도 반감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지탄받아야 될 구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주장을 내놓은 것도 깔끔하다고 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공천이라면 우리는 지분이나 이런 것은 절대 입에도 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얘기되는 게 그거잖아요. 말은 되게 멋진데 중립적이다, 공정하다, 원칙적이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내놓은 거야. 안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건 니네들이 생각하는 너네들에게 원하는 너네들에게 맞는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언론에서 이 통합의 가장 정리돼야 될 문제가 공천 지분 네.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제대로 길을 쫑긋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지분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오히려 언론이나 밖에서 공천 지분 하는 것이
우리 통합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는 그런 지분 문제가 아니라 이 저희가 제시한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게끔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짚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것을 지분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원칙을 어떻게 하면 내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두 당은 그 지금 얘기 나오는 6가지 원칙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합의를 합의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당에서 원래 또 영입을 같이 하기 원하셨던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 측이라든가 뭐 PK나 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라든가 이런 분들 특히 우리공화당 같은 분들은 또 세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3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 그렇죠. 그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국민적 요구,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국민적인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구태 정치인들이다. 아마 역사가 그렇게 규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만두는 건가 그분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중도 신당을 하겠다는 밝히기는 했지만은 네.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 또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서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그렇죠.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념상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안 한두 개를 두고 그것을 보는 입장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통합 이후의 이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걸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된 이후에. 예. 그런데 우리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집권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제3의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저지에 힘을 합쳐서 거기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선택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정밀하게 숙고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예. 우리 쪽하고 통합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쯤인데 그러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보수 대통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계시고 또 우리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있으시고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모르지만 이제 들어온다고 치면 그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대선급 주자가 뭐 3명,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많다. 배에 사공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리더십을 하나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쭉 가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은 패착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연속되고 있잖아요. 네. 탄핵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네. 그야말로 좌파 독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지금 뭐 한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이 강화된다. 저는 그건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민적 그 여망을 담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뭐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대권 주자급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거는 그런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통합화해서 조절해서 함께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주자가 탄생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타도의 대상이었던 독재 정권이었던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정말 호랑이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문민정부를 실현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 가고 있는 국정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잡고 나서 그다음에 경쟁을 하도 늦지 않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각 세 개의 주류가 사실은 합쳐져가지고 만들었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거듭해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시 그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없다. 아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세 분이 합쳐진다면 네. 각각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들을 따르는 또 그룹들이 어느 정당이든 특정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개파가 또 예, 개파가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립하고 분열해서는 필패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한 정당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 경영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 문제이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누구 한 사람에게 백마탄 기사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협치,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 이런 네.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성공한 다음에라야 대선에 나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큰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두 분은 일단 통합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다? 통합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예, 당연히 그런데 어렵지만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루어질 봅니다. 거다. 예. 예, 우리 주 의원님. 저도 곡절은 있지만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공천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분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보고 희생하라 그러면 난 희생하겠다. 모든 걸 그 전제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나만 살겠다. 나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네. 누구든지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라면 나도 할 수 있다. 네. 주 의원님. 아니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네. 객관적으로 되면 그건 누구나 다 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것이 원칙과 기준이라고 발표는 하면서도 안 그랬던 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통합은 이루어질 것이고 원하는 대로 원칙 맞춰서 해결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 순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